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설적인 F-16,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전투기 중 하나가 완전한 생산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복제품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밀려날 뻔했고, 그 복제품이 나중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팔렸다고 말한다면 아마 농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이며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비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명이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라비는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시도했던 전투기입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결국 취소되었지만 거의 10년 동안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작과 개발. 라비 전투기의 아이디어는 1970년대 이스라엘이 노후화된 전투력을 개편할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더글라스 A4, 스카이우크와 다소 미라주 외 이스라엘판인 IAI 키피로와 같은 다목적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이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사 바이치만은 공군을 이중 체계로 완전히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체계는 이상적으로 소수의 고성능 전투기와 대량의 다목적 전투기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며, 다목적 전투기는 명목상 더 저렴했습니다. 라비의 원래 목적은 저렴하고 단순한 항공기였지만 지속적인 수정으로 오히려 저렴함과 단순함만 제외한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성된다면 이 항공기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F-16과 맞먹는 전투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1980년 공군은 F-16과 매우 유사한 요구사항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자주 언급할 이름이 바로 F-16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라비 프로그램 책임자 메나엠 아이는 라비가 미국 전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초점이 소련 기술에 대응하는 데 맞춰져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역 내 최대 잠재적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모두 미국 기술을 포함한 서방 항공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F-16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흥미롭게도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F-16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F-16 외에도 이집트는 미라주 5 맥도넬 더글라스 F-4 팬텀2, 그리고 미그 21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소수의 맥도넬 더글라스 F-15 이글과 약 150대의 노스럽 F-5를 운용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라비는 기술 수준이 다른 양쪽 모두와 맞서야 하고,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계층에서는 동시에 여러 인접 적국들과 맞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라비의 주요 목적은 고속 침투와 폭격 임무였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새로운 항공기의 첫 스케치를 구상할 때 F-16을 참고했습니다. 그들은 복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복사하길 원했지만 새로운 설계의 운용 및 유지 비용은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GDP의 약 20%를 국방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행 성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설계자들은 즉시 델타익 형상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델타익은 항공기를 매우 기동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날개는 약간 독특했는데 날개 끝부분이 완만하게 꺾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쪽에서 보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날개 끝은 라파엘 파이썬 30배공 미사일 장착을 위해 잘려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라비에게 38.5제곱미터의 날개 면적을 제공했는데, 이는 F-16의 날개 면적보다 거의 40% 더 큰 수치입니다. 엔진 흡입구 역시 평면 스쿱 형태로 F-16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설계는 이전에도 시도되고 검증된 것으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종석은 조종사에게 완벽한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좌석은 F-16의 조종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F-16의 기울어진 좌석과 달리 라비는 전통적인 직립형 좌석과 중앙 조종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패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좌석에서는 조종사의 무릎이 올라가 패널 공간이 줄어들고, 고기동 중에 주위를 둘러볼 때 조종사의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드 스틱 컨트롤러는 우연 콘솔을 차지해 채택되지 않았고, 조종사의 오른팔이 다치면 라비를 기지로 귀환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 스틱 설계 덕분에 라비는 양손 모드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의 나머지 배치 역시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핸즈온 스로틀 앤 스틱 배치를 사용했고, 기체는 복합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라비는 연료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벼워야 했습니다. 날개와 내부 구조, 수직 꼬리 날개, 카나드, 그리고 다양한 도어와 패널 모두 가볍지만 강한 복합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라비 무게의 22%를 차지하며 레이더 반사 단면적도 크게 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가벼운 설계에 가능한 한 강력한 엔진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이 제시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최대 이륙 중량 17,000kg, 즉 37,500파운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의 PW1120이 선택되었고 이 엔진은 F100의 파생형입니다. 혹시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는 F100 변형 엔진, 이 F16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경납고에 있는 F16을 보고 미국인들이 잘 만든 점을 그대로 적어내려갔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실상 그 엔진은 대부분 F100과 동일했습니다. 실제로 두 엔진은 70% 정도 동일하지만 PW1120은 저압 압축기와 저압 터빈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해서 약간 다릅니다. 연료 용량도 F100보다 16% 적었지만 라비는 낮은 항력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엔진들 간 가장 큰 차이는 이 엔진을 이스라엘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들이 F100을 구입했다면 예비 부품 시설이 필요하고 제3자가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엔진은 너무 좋아서 F42에 장착해 시험해봤을 때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이를 돌파했고 선회율은 15%, 상승률은 36%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개조는 이스라엘의 F4 개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맥도넬 더글라스는 이 개조를 결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비행 성능이 FA18과 비슷해서 변화 도입이 잠재적 판매에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비의 설계는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했지만 델타윙 설계는 비행 중에 본래 불안정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해결됐으며 라비는 이를 사용한 최초 항공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라비는 F16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불안정했으며 약 12%의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설계자들은 라비가 직접 양력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스포일러와 플랩을 사용해 엔진 출력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양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실제 시연된 적이 없어 진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라비의 주요 강점은 제작자들에 따르면 항공전자 장비였습니다. 그들은 라비가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화된 시스템이라 주장했고 이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입증했습니다. 그 외에도 라비는 전자장비 면에서 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라비의 전자장비를 담당한 엘타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부된 ELM-2035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다중채널 수신기로 신뢰성 높은 하향 탐지와 고해상도 매핑을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레이더는 조종사에게 지상 및 공중 표적의 속도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지형 지도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46km, 즉 28.5마일 떨어진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으며 라비에 실제로 탑재된 적은 없지만 비행기가 양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더 발전된 버전이 F-16 FA-50 그리고 다소 미라주에 장착되었습니다. 엘타가 알리스트랩과 협력하여 개발한 라비의 전자 경보 시스템은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적 레이더 기지에 대한 자동 기만 및 재민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만약 라비가 양산되었다면 같은 시스템이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무장에 관해서는 라비의 주된 공대공 무기는 앞서 언급한 라파엘 파이썬 3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실전에 입증된 무기로 최대 마하 3.5의 속도와 40지 기동 11kg 탄두를 탑재합니다. 1982년 레바논 전쟁 당시 파이썬 3는 시리아군과의 공중전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약 50회의 공대공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기관포는 디페 타입 552로 단일 충혈에 5개의 챔버를 가진 30mm 자동포였으며 분당 1100에서 15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이 기관포는 이 항공기에서 현지 설계가 아닌 드문 부품 중 하나입니다. 타입 552는 프랑스산 자동포로 구형 다소 미스테르 4A에 장착되어 도입되었으며 곧 매우 효과적인 기관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수산업은 이 기관포를 제조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결국 카피르, 미라주 3CJ, A4, 스카이호크 등 다양한 기종에 사용되었습니다. 공대지 능력 측면에서 라비는 휴즈 AGM-652 매버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57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약 15km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해 타격할 수 있고
이론상 사거리는 약 23km입니다. 라비는 이스라엘산 가브리엘 3대함 발사 후 망각형 미사일을 장착해 60km, 즉 37마일 이상 거리의 함선 공격도 가능했습니다. 사거리 외에도 이 미사일은 관성 유도 방식으로 최대 20m 이하의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해 레이더探지를 최소화했습니다. 가브리엘의 탄두는 150kg에 달하며 장갑 관통 능력도 있어 대부분 전투함을 쉽게 관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탄에 대해 라비는 100, 900kg의 마크 80 시리즈 폭탄을 모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라비는 각 날개 아래 2개, 동체 아래 7개의 하드포인트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비는 1985년에 공개되었고 1986년 마지막 날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조종사들에 따르면 조종 성능이 뛰어났고 지풍 착륙 시에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대의 시제기는 80회 이상 시험 비행하며 최대 마하 1.45에 도달했습니다. 시험 비행 중이던 두 대 외에도 제작 중인 세 대의 시제기는 프로그램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 사항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비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취소입니다. 라비의 취소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논리적인 고려사항들이 결국 이 기체를 영영 날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적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라비 개발 전부터 국방비 지출을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방에 국내 총생산의 18.9%를 쓰면서 이 계획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는 국내 총생산의 34%를 무기와 탄약에 사용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쓴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도 갈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내 총생산의 8.8%를 국방에 지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총기와 탄약에 국내 총생산의 약 3.4%를 지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국내 총생산의 19%를 국방에 쓰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으며 라비 프로그램은 도를 넘은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18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한 대당 1,08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사이의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구체적인 기종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라비 개발에는 내부 군부의 저항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었던 미국의 원조를 포함한 많은 자금이 라비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었고 이는 다른 군사적 요구사항이나 프로젝트들이 소홀히 되거나 아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공군 제11대 사령관 인 아비후 벤눈 소장을 포함한 일부 군 장교들이 공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되었고 대신 이미 충분히 유사하고 더 저렴하며 생산이 쉬운 F-16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라비 프로그램이 취소된 외부 요인은 미국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이자 군사 공급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라비 생산이 시작되면 판매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핵심 목표였던 이유는 무기 판매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무기 생산이 이스라엘 노동력의 약 4분의 1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라비 전투기의 판매는 분명히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 무기 공급국으로 남으려는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침해하는 것이었고 특히 라비와 F-16 모두 4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F-16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라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비 생산, 유지, 구매 면에서 더 저렴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초기에 막기 위해 미국은 1983년 엘아비앱에 대한 일부 지원을 승인했고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 미국 기업들이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라는 말은 사실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전투기의 절반이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거래에 동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무역 자율성을 잃었고 만약 라비가 판매된다 해도 그 판매는 미국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라비가 시험 단계에 들어섰을 때 이미 2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어 예산을 초과했고 일정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00%를 넘었고 첫 인도는 1991년 이전엔 어려웠습니다. 당시 비용의 90%는 미국 군사원조로 충당됐고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항공기와 경쟁하는 항공기 개발에 미국 납세자 돈이 쓰인다며 항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원조 패키지를 제공했고 제조업체들에겐 그 원조의 사용처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25%를 라비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제조업체들을 더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이 프로그램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비해 재정적으로 너무 커지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추가 재정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미국 합작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옵션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프로그램 취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만큼 충분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라비 전투기는 이스라엘의 국내 총생산 GDP과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었고 미국이 그들의 판매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잘 팔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1987년 8월 이 문제는 표결 끝에 라비 전투기가 12대 11로 취소됐습니다. 1988년 5월 이스라엘은 F-16을 대량 주문해 공군 경락고를 대표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채웠습니다. 라비 전투기는 취소되기 전에 단 2대의 시제기만 완성되었고 이 2대는 프로그램이 취소될 당시 다른 2대와 함께 제작 중이던 세 번째 시제기를 완성하기 위해 분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제기는 취소된 지 2년 후인 1989년에 완성되었으며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시형기체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비 시제기에 분해된 기체는 이스라엘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 이는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잘 설계된 항공기에 매우 안타까운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 영향력, 그리고 국가 기밀 판매. 라비는 실패로 여겨지지만 이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몇 대의 시제기를 개발하고 생산해낸 사실만으로도 방위산업 내 어려웠던 부문의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라비를 위해 개발된 기술도 헛되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레이더는 대량 생산되어 여러 나라에 판매되었고 라비의 많은 시스템과 부품들도 사업이 취소된 후 상업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1988년 이스라엘은 최초로 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는데 이는 라비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라비 엔지니어들이 에로우 프로그램 등에서 일했습니다. 1988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선데이 타임즈는 이스라엘이 중국 전투기 개발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으나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J-11라비의 변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2년 후에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동료들에게 J-10 개발에 이스라엘이 관여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기체의 설계를 보면 델타익, 복합 소재, 개방형 조종석 등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부분에서 즉시 유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J-12 송이콩 엔지니어의 지휘 아래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980년대 중국 대표단의 다른 약 15명과 함께 라비를 직접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중국의 전투기 제작을 도왔다고 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라비가 약 70%는 미국산 F-16, 30%는 이스라엘 창의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비공식적인 발언들은 있었습니다. 의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다목적 전투기였던 F-22 랩터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기술 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중국에 판매하려고 했던 팔콘 공중조기 경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로 인해 중국은 자체적으로 공중조기 경보기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사실상 조용히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J-10은 정말로 라비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린 사자 또는 새끼 사자를 뜻하는 라비는 이스라엘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프로그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얻은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되어 이 프로그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증명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